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고종 때 이야기다. 당시 권신인 최후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최후가 갑작스럽게 쇠약해지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였다. 최후의 신임을 받고 있던 김희재라는 무신이 최후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 연지라는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친 일이 있었다. 연지가 점을 쳐서 알려주었으나 그 내용이 길하지 않았고 김희재는 개의하게 여겨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최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심지어 그 내용은 김희재가 반역할 뜻이 있어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무리도 있었다. 김희재, 이놈을 잡아오거라. 최후는 즉시 김희재를 잡아오라 명하였다. 당시 김희재는 전라도 순문사가 되어 나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최후가 자신을 의심하고 잡으라는 명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단념하였다. 그리고는 태연히 새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아들아, 최후가 이 아비를 잡으러 온다고 한다. 억울한 일이나 이미 죄인으로 잡히게 되었다면 살아날 도리는 없을 것이다. 내가 죄로 몰려 죽는다면 너희들도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이 말에 새 아들도 동의하였고 결국 김희재와 새 아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김희재의 큰아들 김홍기는 상장군 조영경의 사위였다. 조영경은 죄 없이 죽은 사위를 무척이나 애석하게 여기며 아내에게 말했다. 참으로 애처로 노릇이요. 이 집 부자가 죄 없이 몰살을 하여 그 집안의 제사를 받들 사람도 없게 되었소. 우리는 남도 아니요 인척이 되는 터이니 우리 집안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한동안 소식하고 육식을 금하도록 하시오. 사돈 집안을 생각했던 행동이 후에 큰 화를 부르게 되었다. 어느 날 최후는 조정의 중신들과 여러 장군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산의 진미가 마련되어 있었고 고기도 상같이 쌓여 있었다. 자리를 함께하던 조영경은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고 준비된 잔치를 제대로 즐기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최후가 눈치채게 되었고 최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영경에게 말하였다. 조장군, 장군은 어찌 고기를 들지 않는 것인가? 예, 대감. 원래 집에서도 소찬을 먹었기에 고기를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진정 그것 때문인가? 최후는 금세 얼굴색이 달라지며 손으로 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조영경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최후의 불같은 성격과 한번 노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질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조장군은 죽은 김희재와 사돈지가 나니요. 그래서 그 집 문죽을 생각하며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아닌가? 아,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니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고기를 먹겠습니다. 조영경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던 최후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눈빛을 반짝거리며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였다.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소. 그 집 식구들이 제가 무서워 스스로 자결하였는데 홀로 된 장군의 딸을 어찌 개가를 시키지 않소. 겁에 질린 조영경을 더욱 몰아붙이는 최후였다. 어서 개가를 시키시오. 만일 개가를 시키지 않으면 장군도 죽은 그들과 같이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겠소. 한 손으로 술잔을 들고 웃으며 조영경에게 말하였지만 그 말에는 도끼가 가득하였다.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있던 조영경은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고 대답하였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딸을 개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만일 거역하였다가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노릇이었다. 잔치가 끝난 후 조영경은 급하게 자리를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딸을 불러 이 소식을 전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딸은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아버지,
지아비가 죽은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거늘 어찌 절개를 나서려 하십니까? 애원하는 딸의 얼굴을 외면하며 조영경은 말하였다. 이는 나도 원하는 바가 아니나 사세 부득이하구나. 못합니다. 이는 지아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딸아이의 저로운 모습에 조영경은 단호한 말투로 소리치며 말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집이 몰살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아버지, 시끄럽다. 살고 싶거든 시키는 대로 하거라. 최우가 무서웠던 조영경은 딸에게 개가를 강요하였다. 급히 서둘러서 사익감을 고른 결과 낭장 윤주보로 정해졌고 조영경의 딸은 매일 통곡으로 보내었다. 윤주보는 조영경의 딸의 반반한 얼굴이 좋았는지 하루빨리 혼례를 올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야 최우는 분노가 다소 풀리는 듯하였다. 누구의 명령이라고 감히 여길 수 있을까? 감히 역적에게 가담할 수는 없겠지. 이런 속에서 날짜는 다가왔고 조영경의 딸이 윤주보에게 개가하는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조영경의 딸은 신방에 들어갔으나 죽은 남편 생각이 나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만 하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주보는 생각과는 다른 첫날 밤에 화가 나 술잔을 비우며 꾸짖었다. 어허, 오늘 같은 날 눈물을 보이다니. 윤주보의 말에 여인은 그를 외면하고 뒤돌아 앉았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계속 울고 있을 것이요. 그렇게 울어도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의 목숨과 바꿔야 물을 수 있으니 이제 받아들이고 나를 지아비로 여기시오. 그의 말에 여인은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지아비 곁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럴 수 없었고 더 흐느끼며 울기만 하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옷을 벗을 생각이 없는 조영경의 딸을 보고 술만 마시던 그는 술에 취해 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어디 계속 울고 버텨보시오. 당신은 끝내 나를 거역하지 못할 것이오. 섭섭하지만 재미를 보는 것은 내일로 미루겠소. 이렇게 말한 윤주보는 잠이 들었고 괴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는 김희재의 장남인 김홍기가 나타나서 윤주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윤관대 이놈! 너는 어찌 감히 내 아내를 갈취하려 하는 것이냐? 꿈이지만 김홍기는 살아있는 듯 느껴졌고 윤주보는 그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김홍기에게 대꾸하였다. 갈취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엄연히 혼인을 하였고 상장군의 승낙을 얻어서 결정한 일이며 또 위로는 최의 어른의 뜻이거늘. 김홍기는 최호라는 말에 더욱 울분이 치미는 듯 금방이라도 죽일 기세로 윤주보의 사타구니 사이를 발길질하였다. 최우라니, 너는 그런 놈에게 붙어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는 것이냐? 꿈이라고 하기엔 김홍기가 때리는 곳의 고통이 전해졌다. 김홍기는 하늘을 울리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 이놈! 너 놈이 그런 행실로 어찌 벼슬 자리에 올랐단 말이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홍기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선 큰 천둥이 쳤고 그 소리에 놀란 윤주보는 겁이 났지만 꿈이라는 것을 알기에 김홍기에게 대꾸하였다. 역적이 아들놈 주제에 아직도 지압이라고 생각하느냐? 물고기 밥이 되었어도 내 놈은 역적의 아들이고 내 놈의 마누라는 역적의 마누라다. 이놈이 친히 거두어 주어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김홍기의 표정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하더니 말을 하였다. 남의 아내의 목숨을 걱정하지 말고 이놈의 목숨이나 걱정하거라. 윤주보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아직도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윤주보는 길게 한숨을 몰아쉬고 조영경의 딸을 쳐다보았다. 조영경의 딸은 아직도 외면하고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허허, 꿈도 참 고약하구나. 윤주보는 이번 혼례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꿈에서 걷어차인 사타구니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점점 아파지더니 고통은 참기 어려웠다. 윤주보는 여러 의원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원인은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병석에 누워 의식이 없게 되었다. 윤주보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결국 이튿날 절명하고 말았다. 윤주보의 죽음은 원통한 선택을 하고 아내까지 잃게 된 김훈기의 원한 때문이 아니었을까.